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확보될지 아니면 이를 견제할 힘을 얻게 될지 여부도 판가름 날 텐데요. 과연 민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미리 점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 선거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김포공항 이전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내든 공약이거든요.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지금 출마한 상황인데 막판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뭐 김포공항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모든 인사들이 다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뭐 전국구 이슈가 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글쎄요, 이제 메신저가 누구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원래 이제 지역 공약은 지역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분이 전 대선 후보고, 그렇죠. 뭐 이제 8월이 오면 전당대회에 또 나오셔서 당대표가 되실지도 모르는 후보고. 일단 뭐 이러다 네임밸류나 무게감이 있는 그렇죠. 인물이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거죠.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후보가 얘기한 거면 그래, 열심히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분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 이게 연쇄 효과까지도 다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되면 어떻게 되나, 뭐 다른 데는 어떤 역할을 제주도는 미칠 어떠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위치가 지역 후보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간과했다. 간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뭐 이슈 자체가 사실 김포공항 어떻게 보면은 특정 뭐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를.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백년지 대계입니다. 공항 이전이 이 정도라면 이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대선 공약 정도로 이게 내놔야죠.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 넣었다가 갑자기 이게 그 공약을 내놓은 게 상당히 그 표를 위해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만 말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 했습니까? 서울의 남쪽에 강남에 있는 분은 청주공항을 가고, 그리고 이게 동쪽에 있으면 원주로 가고, 서쪽은 이게 인천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제주도 한번 가려고 청주까지 이게 가면 제주 가는 것보다 이게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해저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사업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이런 이게 해저 터널 건설하려면 제가 보기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이게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이게 그냥 갑자기 보궐선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이게 또 그리고 그 전날은요, 김동연 경기도에서는 이게 성남공항을 옮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공항의 대통령은 김포로 간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당내에서 조율도 안 하고 이렇게 불쑥하는 게 맞는가? 아주 이게 저는 문제가 많다 봅니다. 그러게요.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 지역 발전 뭐 이런 걸 내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이제 전국 이슈화 하는데 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개항을에 엉덩이 붙이고 거기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전 투표도 거기서 하고 각종 이슈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딱 나옴으로 인해서 뭐 제주 말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리고 지금 어제는 이제 오세훈 그리고 이제 김은혜 그리고 지금
그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하고 네. 부상일 지금 보궐선거 제주을 보궐 그 선거 네. 국회의원 후보까지 같이 지금 정책 연대를 그렇네요. 해가지고 네. 지금 그거를 공항에서 아예 발언을 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전국 이슈화를 하고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지금 부산도 지금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서울 부산의 노선이 김포공항 노선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국 이슈화를 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내지 못할 공약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쨌든 수도권 균형 발전의 필요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개발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조금 성급하게 나오고 또 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 그리고 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뭐 굳이 이를테면은 뭐 수직 이착륙, 뭐 해저 터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좀 희화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 이제 뭐 계양 테크노밸리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발전은 뭐 좀 너무 희화화됐죠. 그러니까 네. 이런 해명 부분은. 자체도 좀 애매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뭔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주당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전국구화 이슈화 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좀 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죠. 제주 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 좀 불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뭔가 당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견이 좀 계속 생기는데 계속 이슈화하다 보니까 뭔가 지지층을 또 못 끌어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역의 이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죠, 다. 그렇죠. 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청권에 가서 뭐 세금 폭탄을 예산 폭탄을 네네. 내려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충청을 하잖아요. 살리겠다 충청을 뭐 그러면서. 살리겠다 네. 그러면서. 근데 재정이라는 게 유한한 건데 거기에 그 예산 폭탄을 내려보내면 딴 데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공약은 다 지역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냥 후보가 개개인이 이런 걸 열심히 하겠다고 내면은 그거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전국적인 인물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중앙에서 그럼 보는 차원도 봐줘야지. 그럼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만약에 지역의 한 후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낸 거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걸 추진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새로운 신의 한 수를 찾아서 뚫고 나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전국적인 인물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 전제를 깔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된다면 제주는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딴 데는 그럼 그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나? 나쁜 효과가 있나? 그럼 계약만 좋자고 다른 데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견들이 강하게 중앙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당에서는 이 이견들을 전부 다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상충되고 이런 게 상충되고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양 선거는 이겨야 되고 뭐 제주생 선거는 져야 된다 그런 건 이렇게 아니니까. 중앙은 생각할 수가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후보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패착일까요? 이 공약은? 저는 조금 이게 작은 공약이 아니잖아요. 큰 굉장히 공약이죠. 매크로한 거대한, 공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과 연합해서 공약을 내거나 예를 들어서 제주 지사와 함께 낸다거나 네네. 제주 후보와 함께 낸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갈 공약이었지 않았을까 조금은 성급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인천 계양 그리고 경기 김포 그리고 서울 강서 이 지역을 좀 붐업시키기 위해서 이 공약을 냈는데 강서하면 서울이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어떤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결이 맞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제주도민 합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닌가? 당내에서도 뭔가 안 맞춰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동탄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뭐 김포공항 직행버스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공항은 지금 옮기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좀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항에서만 이게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 후보는 활주로 중에 계양구 땅이 조금 들어가 있대요. 활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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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김포공항은 서울의 강서구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서울 주민의 뜻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김동연 후보하고도 이게 상의를 했어야죠. 아, 그렇죠. 엇박자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전국이 요즘은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부산에도 부산 김해하고 김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도 이게 부산도 상의하고 제주도는 이게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이게 국가적인 100년 대계를 어떻게 보궐선거 나왔다 해서 저는 불쑥 이슈를 제기한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인 포퓰리즘 있잖아요. 이 공항 포퓰리즘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이 만약에 저는 대선에 이겼으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이게 동경 시내 하네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외곽에 나리타 공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김포하고 하네다가 반나절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가까운 중국, 일본은 김포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게 인천보다 편한 면이 있잖아요. 이런 이게 중요한 문제를 저는 아무 대안도 없이 그리고 이게 아무런 여론 수련도 없이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무책임하다 이래 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반감이 드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 예? 몇 글자로 공약 내시고 병사 200만 원, 예? 월 200만 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조율이 좀 안 된 좀 스피커의 조급한, 문제라는 조급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하여튼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선 후보급이 얘기를 했고 또 그렇죠. 사안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사안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 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해놓은 지금 공약을 갖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후보를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선을 패배한 지 몇 달 안 된 지금 자숙을 하고 있는 후보를 굳이 불러서까지 뭔가 선거에 뛰어들게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상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효과가 좀 없었다, 별 재미를 못 봤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표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많이 어렵잖아요. 쉽진 현실적으로 않죠. 보면은 네. 어려운 거고 예전에 이제 기준을 9개 광역지자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9개 정도는 승리다 이제 본 예. 건데. 그렇게 보다가 점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뭐 수도권에서 하나만 가져가도 선전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과적으로 보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 당내의 그거는 지방선거 이후를 좀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선 얘기냐면은 이후에요? 지선 이후에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좀 커질 거예요. 앞당길 거다. 뭐 비대위에 비대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가 상당히 나올 거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파 간의 여러 주자들이 지금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그렇다고 본다라면 사실 우상호 의원이 이제 솔직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네네. 이재명 후보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약간 견제구 성격도 이거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론님 어떠세요? 사실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효과 우상호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전당대회를 좀 계산하신 고려하신 발언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저는 별로 타이밍이. 그렇게 타이밍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힘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우상호 대표는 지금은 열심히 뛰어서 한 곳에서라도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하는 그런 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에 안 나왔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 지역마다 지원 유세하고 다니시면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선에 안 나왔으면, 예, 대보선 안 예. 나왔으면. 그런 측면은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영 의원이 이번 그 지방선거 전에 그 의원 단톡방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요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체제로 계속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게 8월 전대에 다음
나갈 길이 분명해지지. 예를 들어서 전대를 이재명 체제 하에서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면 네. 이재명 체제로 당이 쭉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당내에 많은 공감을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나선 것도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선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선 직후 한 달, 아니 대통령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뭐 미니 대선이라는 얘기가 예,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선 결과를 보고 그거와 비교해서 경기 정도만 이겨도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해진 이후에 국민은 5년, 앞으로 갈 5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일을 해봐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생각일 수밖에 없잖아요.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딴 목소리를 힘을 실어주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종의 딴지 거는 것처럼 보여질 그렇죠. 수 그리고 있죠. 제안이 좀 부재한 상황인 거예요. 초기에는 다른 대안을 보기가 어려워요. 잘하는 거 외에는 국민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경기 선거 정도만 이겨도 저는 선방한 것이라고 선방한 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막 뭐 7석 9석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저는 좀 약간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그 이재명 효과를 재미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상호 우상호 의원이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를 이게 재미 못 본 정도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역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오늘 방송도 모든 이슈가 이재명 아닙니까?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이런 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언론의 이슈나 마이크를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다 이게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부각이 안 돼요. 대선 후보였으니까 또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게 돼 있어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서울 선거, 서울은 이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게 피말리는 접전 아니었습니까? 역대 서울 선거에 이렇게 민주당이 무기력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만 보면 뭐 투표는 해봐야 알겠지만 네네네. 인천의 박남춘 시장도 전액이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그 역효과가 크고요. 만약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 네. 근데 만약에 인천이나 경기, 서울까지 다쳤다. 이렇게 되면 본인은 이게 그 생불 여사입니다. 우리 바둑 격언 중에 대마가 두 집을 내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게 전체 바둑은 지는 경우예요. 이걸 살아도 죽은 돌만 못하다. 이게 바둑 격언의 생불 여사거든요. 저는 본인 혼자 살고 만약에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이게 참패를 하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공표 금지가 되기 전에 시행된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실 서울 지역도 쉽지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나온 계양을 지역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양을 지역에서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되게 텃밭, 쉬운 지역인 줄 알고 나왔는데 막상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또 큰 자리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은 네네. 대선하고 지방선거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거리가 1년 안쪽이면은 대부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크게 이겼어요. 지방선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게 없다는 이제 거군요. 두 번이 크게 있었는데 네네. 98년에 6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선, 이긴 네. 다음에 네, 뭐 자민련이 죄송합니다. 자민련이 있기는 했지만은 네네. 이제 한나라당이 영남하고 강원만 이기고 다 내줬거든요. 그리고 2018년은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선에 이제 아까 전에 뭐 이제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 말씀하셨지만은 주셨죠. 밀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게 대선의 연장성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대선에 나왔던 분들이 다 전면에 나섰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네. 당을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네. 그러니까 이게 리바이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 나오는 게 맞았지만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 이거를 전국 이슈가 되지 않겠는데 민주당의 실책은 뭐냐면은 이게 심판론도 아니고 일꾼론도 아니고 견제론도 아니고 여기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게 막 당의 어떤 기조가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선거가 어렵게 되는데 이런 당이 조금 이렇게 좀 중심을 못 잡았다라는 거고 이건 뭐 결과로 이제 나오면은 이재명 뭐 후보 고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구심점 사실 지금 민주당이 구심점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래서 이렇게 등판을 시켰지만 그렇죠. 현재 결과는 뭐 결과가 아직 모르니까 결과를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방선거 결과에 아마 민심이 어떻게 향방을 잡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뭐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뜨거운 장소인데 김동연 대 김은혜 이 구도에서 김은혜 후보는 최근에 재산 축소 신고 그렇죠.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걸 뭐 선관위가 인정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나름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적지 않습니다. 뭐 네. 전체 규모가 너무 커서 200억이 넘다 보니까 네. 16억 원이라는 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16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글쎄 이걸 축소 신고할 만큼 작나 싶긴 하거든요. 아유, 그 평범한 분들이 16억 재산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 작은 돈이 작진 않은 아니죠. 돈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꾸 그거를 뭐 형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 일반 행정적으로 자꾸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일반 행정적으로는 그게 축소 신고가 돼도 나중에 정정을 하거나 경고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축소 신고된 규모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그것이 공보물에 실려서 유권자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물에 실릴 때 공보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네. 저도 제 재산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우리 집이 지금 얼마쯤 가지? 내 땅이 얼마쯤 가지? 그거 모를 대략적으로는 대략적이 아니라 거의 알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보냐, 시가로 보냐 이거는 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실무자의 실수다? 그러면 본인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공보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안 하고 공보물을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말이 안 그러면 되죠. 공보물이 유권자한테 가서 만약에 선거가 사전투표도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규모의 문제나 실수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그렇다고 보고 조수진 의원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수진 의원도 본인이 뭐 바빠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8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80만 원 형이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선거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비례였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는 네.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비례 의원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조수진 의원 한 사람의 이런 실수가 선거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80만 원 형을 받은 거고요. 네네. 이거는 한 지역구를 온전히 감당하는 후보잖아요. 경기도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선거법만큼은 상당히 국민의 민주주의에 아주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을 해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네. 검찰이 이거를 고의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는 경우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한다. 네.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좀 지켜보고 지켜봐야겠네요.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그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네네. 판례들이 크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형량을 정해요. 하나는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축소했느냐, 고의 축소. 아니냐. 네. 예를 들어 이게 그 뭐 특정인을 예를 들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 중에 김문수 지사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재산도 없고 정말 청렴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가. 근데 만약에 한 15억이 누락돼 있더라. 네. 이거는 이미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재산이 한 20억 되는 분이 15억을 누락해서 네. 나 한 재산이 4억밖에 없어. 상당히 청렴해. 네. 이거는 고의성이 있죠.
근데 김은혜 후보가 네. 지금 보내 신고 재산이 225억입니다. 225억. 네. 자, 그럼 이게 유권자가 볼 때 240억 가지면 안 찍고 225억 가지면 더 찍어줘야 되겠다 청렴해서 네. 이럴 유권자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말은 225억이나 240억이나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영향이 크진 않다는 말씀. 그리고 이게 고의로 그렇게 신고해서 네. 득표에 유리한 것도 없고요. 제가 이게 김은혜 의원이 국회의원도 했죠. 네. 국회의원 때 신고한 것도 보니까 오히려 건물이 더 작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게 국회의원 때도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았어야죠. 저는 이게 왜 이제 와서 불거지는지 계속 잘못 신고돼 있더라고요. 이 건물 재산이. 그거를 선관위가 잡아내기 보통 검열을 하거든요. 재산 신고하면. 네, 전에 후보가 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후보가 착오를 했다 하니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적발을 했잖아. 강용석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이게 축소신고 저한테 메일도 많이 왔어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아는 걸 어떻게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못 잡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 네. 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하여튼 유권자한테 청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의로 축소한 건 아니다. 네. 이걸 이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네. 고의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가 본인도 그렇게 해명했지만 저도 그래 생각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예, 그러시다는 든다는 거죠. 거죠. 그렇지만 네네. 작은 게 좋으니까 애써 무시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능성은 그렇게 그냥 확정할 수는 확정할 없다라는 수는 저는 말씀이시군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240억과 225억이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영향은 크지 아니다.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 기준은 네. 주로 이게 그 차명 재산 있죠. 본인 재산은 예를 들어 이게 그 20억인데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해놨다. 네.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당선 무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은혜 의원의 후보, 재산은 네. 배우자의 그 건물 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식이 1억 있죠. 네. 지금 현재 그런데 배우자의 건물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등기부는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게 떼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게 어떻게 고의로 축소 신고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착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고의가- 착오든 아니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보물에 실려서 공표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들에게 거예요. 알려졌다라는 거. 예. 네. 그리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실수로 다 그러면 재산 축소해놓고 아이 고의 아니었어 나 몰랐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예? 뭔가 말씀을 지금 변호사님 주신 것처럼 의원 시절에도 그랬다면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게 또 선거에 뭐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영향을 주는 것만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논란을 굳이 불러 일으키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뭐 모든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이번 재보선에 주목받는 지역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성남 분당 갑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뭐 당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내년 5월에 당 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게 간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조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뭐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네. 이준석 대표 징계안이 지금 아. 성접대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징계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잖아요. 일부 뭐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뭐 낙마설 같은 건가요? 낙마설 같은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지금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당에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네. 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안철수 이제 후보는? 후보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내년 5월 당 대표 선거에 모든 시선이 갈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당을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견제 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본인이 여기서 착근을 해가지고 당을 조금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 우호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2027년 이후로 이제 바라보는 그 행보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뭐 다른 중진 의원들은 좀 견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네네. 이번은 선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어요. 네네. 맡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공동 선대위원장 같이 지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개항에도 가고 뭐 이를테면 경기도 곳곳을 누비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공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도 대선 후보였고 그쵸.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까지도 그쵸. 했고 그러니까 사실 전국구인데 지금 당내 입지는 상당히 불안해요. 사실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당내 입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지금 굉장히 미지수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뭐 당대표를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지를 좀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냥 한 또 지역의 후보냐? 그러니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분당에 나간 이유가 본인만 당선되기 위해서 나간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 선거를 또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가 또 어느 정도는 그 분의 어떤 앞으로의 입지에 네네.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그건 네. 안철수 후보의 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그 큰 좋은 영향을 네네. 많이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아, 되기 좀 때문에 아쉽다. 예, 아쉽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입지는 좀 나아지겠지만 앞서 우리 김준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 좋아지진 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결국은 경기도권의 선거가 안철수 굉장히 중요할 것 입지를 같습니다. 바로미터라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급이죠. 대선 차기 대선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또 향후에 당 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끌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결과를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안 맞다 보고요. 본인이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앞서가면 아니에요. 본인이 앞서가면 뭐 저는 상당히 청신호로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내년 5월에 정상적으로 이게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5월에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이준석 현 대표가 저는 다시 놀 걸로 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재선을 노릴 것이다. 치열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윤핵관들 소위 네네. 윤석열 라인 있잖아요.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안철수하고 손을 잡아서 이준석 대표와 경쟁하는 이런 이게 구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번 선거 여하나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위에서 징계 개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성상납 이런 문제 네, 때문에. 의혹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조기에 전당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더 빨리 아마 전당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이게 그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재출마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거의 뭐 안철수 대표가 무혈 입성 완전히 추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응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들이 있나요? 당내? 아니 뭐 중진 의원들 많죠. 네네. 정진석 의원, 예를 들면 뭐 김기현 의원, 뭐 네. 4선, 뭐 5선, 3선, 4선 이상 되는 예, 후보들. 이런 분들이 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듣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뭐 전국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라고 한다라면 특히 경기도까지 이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공은 이준석 대표가 많이 가져갈 것이고 당대표니까 또. 예, 뭐 네. 김기현 의원도 원내대표, 지금 네. 어쨌든 전 원내대표이기도 네, 전 하고 원내대표죠. 지금은 선대위원장이거든요. 공동 선대위원장이니까 김기현 뭐 이렇게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골고루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도 아까 전에 뭐 이제 네, 평론이도 평론가님 경기도에 대한 말씀은 중요성을 말씀을 경기도가 주셨어요. 정말 중요해졌다. 어째 양당이 어쨌든 경기도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지사를 과연 누가 차지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 상황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민주당 최근에 시끌시끌했어요. 네, 뭐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쇄신 얘기하면서 뭐 86 용태론 얘기하고 하면서 뭔가 당내에서 구심점이 없고 좀 분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오다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윤호중, 이재명, 박지원 손을 맞잡고 원팀을 외쳤거든요. 근데 외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원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예,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기본적으로 시끌시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오히려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 역효과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묻게 만들었다, 묻히게 만들었다. 묻히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또 없지 않거든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쇄신과 혁신의 이슈를 들이밀면서 네네. 국민의 주목도를 민주당으로 끌어왔다. 끌어온 측면이 있고요. 그것이 계속 분란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또 저렇게 봉합이 돼서 원팀으로 가자 으쌰으쌰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는 그렇게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물론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또 당의 뭐 지지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국민의 이목을 조금 더 끌고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거를 어쨌든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뭐 기존에 뭐 그렇고 그런 이슈로만 쭉 가는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거는 시끌시끌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뭐 86 용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는 뭐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으면서 뭔가 대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한 손을 손을 잡으면서 원팀을 외치면서도 뭐 그런 부분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좀 박지원 위원장은 명확하게 자기 얘기는 이미 다 했죠. 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어떻게 했냐면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연대의 문제도 있고 현실 정치를 좀 봐가면서 하라라는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그 현실 정치의 일정 부분 타협해서 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지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더 물러설 것이냐? 네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할 건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패배를 하면 네네네. 다 같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뭐 있지만 비대위 총사태나 이런 경우 그렇지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울림이 있는 소리는요. 다시 당원들에 의해서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혁신위원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가 네, 됐든 어떤 요청, 형태가 됐든 예, 간에.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그런 모습이 그 민주당에서 지켜져 나가기를 또 저는 기대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 만약에 지면요. 네네. 지면 제일 책임 큰 분이 이재명 후보고 그다음이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봐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모든 게 옳은 주장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지금 이게 586 용태론이 맞는 주장이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 중에 586 한두 명입니까? 하다못해 송영길 후보도 586 아닙니까? 네네. 강원도의 이광재 후보도 586 아닙니까? 대표적이죠. 네. 이런 분들에게 용태라 이 주장이 지금 선거 도중에 이 주장하는 거는 아군의 등에 총을 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 이게 내부 총질 비판이 있었던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좀 이게 그래도 호소력이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처음에 국민한테 사과했다가 그다음에 윤호중 후보한테 사과했다가 또 이게 인천 가다가 차를 돌렸다가 네네. 지금 이게 또 마지막에 봉합하는데 이게 봉합이 된 겁니까? 586 용태나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안에서는 이게 골막하는데 밖에서 이게 악수만다고 봉합이 된 겁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은 본인은 아마 이게 잔다르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역사 속에 잔다르크는 본인은 화형당했지만 프랑스는 구했죠. 근데 아마 박지원 위원장은 본인도 저는 선거 끝나면 팽되고 민주당도 선거에 질 수 있는 네. 이런 이게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저는 말씀은 저기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예, 의견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저희도 들을 말씀드릴게요. 때마다 지난 대선 때 말씀하신 거와의 일관성이 저는 있는지를 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연출을 했습니까? 그때는 그거를 좋게 평가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근데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책임,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책임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름값이 있고 네임밸류가 크고 전국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시점의 문제는 계속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왜 지금에서야 지금 와서 쇄신을 부르짖냐? 사실 대선 끝나고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당내 열성 지지자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의 그러니까요. 문제 그리고 뭐 내용의 문제도 586 용태론이 맞냐.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해서 그러면은 당내 열성 지지 강성 지지자들이 나는 박지원 때문에 투표하러 안 가. 이럴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그 사과를 한 것은 민주당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그게 당에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쇄신의 이미지, 그동안에 민주당이 뭐 각종 뭐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단절하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의구심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한테 사실 얼마나 많은 권한이 그 지금까지 주어졌다고 이 모든 책임을 박지원한테 묻는 것이 맞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과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 뭐 지방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일관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민주당은 지금 조금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수습할 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그렇네요. 굉장히 많은 좀 당내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민주당도 참 이번 선거 이후가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도 궁금해지고요. 하루 남은 6일 지방선거, 유권자들 또 국민의 목소리, 표심은 어디로 갈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일 평론가, 서정국 변호사,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